부분이었고요. 간단히. 네, 이거는 이제 처음 초자인데 처음 우선 첫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로 당태종이 당나라 태종이 송 보냈대요. 화목단이라는 건 이건 그림 화자고요. 목단은 우리가 아는 모란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란꽃의 그림을 선덕여왕에게 보냈나 봐요. 그게 세 가지 색깔의 이제 모란꽃이었대요. 홍, 자, 백. 자는 우리 익숙하죠. 저번 시간에 했던 헌화가의 자주 색깔, 그 자주색을 말하는 거고, 홍은 우리 아는 빨간, 붉은색, 백은 이제 흰색, 하얀색, 빨간색, 자주색, 그 3색의 모란꽃 그 그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기, 그 열매, 그러니까 씨앗, 승이라는 거 우리 지금 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만 쓰나요? 그러니까 되라는 단위인데 한 1대 한 1.5kg 이게 부피 단위라서 좀 질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 1.5kg 정도. 그 3대를 보냈대요. 열매 3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의 모란 그림과 그리고 그 모란 씨앗 3대를 또 심으라고 보냈나 봐요. 또 왕이 이제 이거 견화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자 해석할 때 이게 동사가 여기 있으면 이거를 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림을 본 거예요. 화가 즉 꽃그림을 보고서 말하기를 차화 정무향 이 꽃은 향이 없겠다. 정말로 향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꽃하고 씨앗을 보내온 걸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대뜸. 그래서 이제 잉을 인하여 정이 뭐냐면 이 종이 씨앗을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내 이제 명령을 내려요. 뭐냐면 뜰에다가 씨앗을 심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3대나 보내줬으니까 이 씨앗을 한번 심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보내니까 기다렸대요. 피고 지기까지 이 꽃이 뭐 향기가 있으냐 없으냐 말아보려면 얘가 이제 언젠가 향기가 날 수 있을 때가 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 때부터 질 때까지 한번 향 나나 안 나나 기다려봤는데 과연 뭐뭐와 같다였죠 이거 뭐뭐예요? 그 말과 같았다. 그 말처럼 향기가 없었다. 이 과라는 표현은 좀 계속 나오니까 주목해주세요. 과연 그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즉 당나라 태종이 이제 그림 너무 유명한 일화긴 하죠. 모란 그림을 보냈는데 삼색의 모란 그림과 씨앗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왕이 그걸 보자마자 그냥 얘는 향기가 없겠다라고 해서 진짜로 심어보라고 명을 내려서 심어서 질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과연 그 말처럼 향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선동여왕이 이거 향기가 없다 이 꽃을 처음 봤을 텐데 이 향기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알아차림 선동여왕의 어떤 신통력이다 해서 첫 번째 직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영묘사 옥문지 영묘사는 옥문지라는 그 연못에 잠시만요. 이거 자꾸 이때 동월 그 겨울철이었어요. 겨울동자니까 동월 중화 집명 3, 4, 1 와는 개구리 와자인데요. 개구리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운 거예요. 3, 4, 1을. 개구리 하면 봄의 동물이잖아요. 얘들은 이제 모여오는 게 봄에 모여 울었으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겨울철에 옥문지라는 데 모여가지고 막 개굴개굴 3, 4일을 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 뭔가 좀 낌새 이상하고 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인이 이제 백성 많이 나온 표현이죠. 국인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왕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개구리가 저기서 울고 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3, 4일 내내 울고 있다.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이제 급히 명령을 내렸어요. 각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라에는 관등이 17관등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근데 이 17관등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벼슬 높은 사람이죠.
각간 중에 이게 알천, 필탄 등, 알천, 필탄 등등에게 각간 중 알천, 필탄 그 외에 뭐 그런 각간들에게 급히 명을 내렸다. 우리는 지금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뭔가 저랑 제 친구들이 있을 때, 뭐 연우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이런 표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연우랑 연우의 무리를 가리킬 때 어떤 그 연우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얘도 이제 각간 중에서 얘네들 알천이나 필탄 등, 알천, 필탄 등등 그 애들한테 알천, 필탄을 포함한 각간들에게 물었다라는 뜻으로 등자를 쓰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연, 정병, 입천인. 연이라는 거는 정말 다듬고 막 세련되게 하고 뭐 이런 정련한다는 걸 의미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련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잘 다듬어진 이건 정예 멤버들, 정예병, 군인들, 입천인을 가지고 속거, 서교,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이제 빨리 이제 그래서 얼른 서쪽 방향으로 가라. 문, 여근곡. 이거는 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냐면 원래 요렇게 한 세트인데 이 순표가 잘못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여근곡이라는 게 지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근곡. 그래서 여근곡에 물으면 이게 물으면이 찾아가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읽은 거에도 항상 문 있으면 거기 그 장소에 뭐 찾아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 여근곡, 여근곡으로 찾아가면 필유 적군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엄취살치 그러니까 엄습해가지고 그를 죽여서 취해라 즉 죽여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천린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서쪽에 가면 여근곡이라는 데가 있다. 그 여근곡에 찾아가면 아마 필히 적군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각간 그 두 각간들이 그 기, 수, 명령을 이제 받들어 가지고요. 그 두 각간들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명령을 받들어서 각솔, 천인, 문, 서, 방인 거죠. 자, 문, 서교. 그러니까 각각 이제 거느린 거예요. 천인, 1000명씩, 2000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각각 1000명씩 거느려 가지고 이제 서교 쪽으로 간 거예요. 부산 아래에 있는 서교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근곡이 부산 아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과자가 얘가 왜 과자가 또 나오는데 유여근곡 과연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병 500인이 백제병 500명 그러니까 백제 적군이죠. 적군 500명이 와서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동이랑 말대로 된 거죠. 계속 쭉쭉 읽고서 얘기를 하자면 병취살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죽여서 취하고 그러니까 선덕왕이 명령했던 그대로 한 거죠. 여기 취살지 똑같이 가서 죽여가지고 백제 장군 우소자 백제 장군 중에 이제 우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어 남산 석상 얘도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 얘는 그 남산에 그 언덕의 돌 위에 숨어 있었는데 우위 얘 또한 포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활살 쏜다는 의미거든요. 얘는 죽는 거예요. 죽을 사자도 보면 옆에 이렇게 이 뼈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뼈 모양이 있는 건 좀 죽음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 뼈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서 얘도 이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죽였다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죽였다는 얘기고 그 장군 숨어있던 장군을 또 우유 후병 1200인데 그리고 또한 그 후발대 그 후병으로 군대들이 또 1200명이 왔었는데 또한 격퇴하고 이살치 그를 죽였다. 얼마나 죽였냐면 일무혈유 이거는 삼국유사 할 때 유죠. 남겨진 거 남긴 게 무혈 그좀 하나의 외로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묘사 옥문지라는 곳에서
겨울인데 개구리가 계속 3, 4일째 막 모여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이상하니까 선동여왕한테 여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선동왕이 깜짝 놀라더니 빨리 서둘러라. 그러니까 알찬과 필탄 등 그 무리에게 정예병 2,000명을 뽑아라. 그 각관들에게 2,000명을 뽑아서 서쪽 교회로 출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근곡을 찾아가면 반드시 적의 병사가 있을 것이니까 엄습해서 죽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각관이 이제 그 명을 잘 받들어서 각자 이제 2,000명을 1,000명씩 거느리고 부산 아래 그 여근 갔더니 과연 이제 여근곡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백제병장 500명이 숨어 있어서 그걸 다 찾아 죽였고요. 그리고 백제 장군의 그 우소라는 장군도 언덕바위 위에 숨어 있었는데 포위당해서 화살을 맞고 죽었대요. 그 후발대 1200명이 왔는데 이것도 공격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파 토벌을 이제 미리 적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고 거기를 이제 토벌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선덕여왕의 직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 할 말은 있지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왕 무양시. 양이라는 거는 어떤 병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어떤 때였어요? 병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위군신왈. 갑자기 이제 군신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나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짐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왕이 자기 표현할 때 쓰는 진짜로 나짐자가 있어서 이 한자에서 나온 짐이 모년 모월일. 그러니까 짐이 죽을 거다. 언제 죽냐면 모년 모월이래. 이거는 아무년 아무월 이거 아무개 못자라서 뭐 땡월 땡일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했겠죠. 실제 선덕여왕. 근데 우리한테 이제 일련이 기록할 때는 이때 죽을 거다라고 말했어요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모월모일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확히 말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너는 묻어달라. 이제 나를 묻어달라. 도리천중. 도리천에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리천이라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그럼 도리천의 개념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군신이 망지, 기천 이거를 이제 알 리가 없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 도리천이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운 아래요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왕한테 말하다는 게 사실 아래다라는 의미라 왕한테 좀 높여서 말하는 하소 이거는 물음표라고 했죠. 이거 들어가면 어떤 장소인가요? 그러니까 도리천이 어디인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또 말하는 왕왈 낭산 남야. 낭산의 남쪽 말이야. 이제 약간 대화할 때 이런 사람은 좀 짜증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주면 되지. 자기만 아는 말로 다 해놓고 그게 어딘데요? 하니까 이제서야 낭산은 남쪽 말이야 라고 해주는 거. 지기월일 이제 그 월일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그 선동여왕이 말했던 그 모월 모일에 그게 기월일로 이제 되면서 표현이 된 거고 여기에 다다랐을 때 왕이 과붕 이거는 이제 왕이 죽을 때 왕이 죽을 때 쓰는 한자거든요. 이거 계속 나오죠. 과연 왕이 죽었다. 그래서 진짜 선동여왕 말대로 과연 죽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3사에서. 이게 직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이렇더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더라. 이런 그 구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신들이 낭산, 지양 군들이 이제 선덕여왕의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 선덕여왕이 처음에 하신 명령을 받들고 이제 묻었던 거죠. 낭산에다가 묻었던 거예요. 그 낭산의 땅에 낭산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묻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소에 10년이 더 흘렀는데 문무대왕이 창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사천왕사를 만든 거예요. 왕분지하 그러니까 왕의 그 무덤의 아래에다가 사천왕사를 만든 거예요. 불교의 그 사천왕조지 사천왕사. 불경이 말하기를 사천왕 천지상 사천왕의 하늘의 위에 도리천이 여기 나오죠. 도리천이 있다. 불교의 경전을 보면 사천왕의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선덕여왕이 있을 때는 사천왕사도 없었는데 얘가 나는 도리천의 장사를 지내죠. 이때 도리천도 사천왕사도 뭔가 없었는데 그 지내고 10년 후에야
그러니까 사천왕사를 만들게 됐고 불교의 경전에 보니 사천왕사 위에 도리천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지 대왕지 영성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왕의 영성, 그 영험하고 성스러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 여기 보시면 선덕여왕이 얼마나 영험한지 알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덕여왕의 신통력, 영험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은 아무런 병도 없고 뭔가 그런 징조도 없었는데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뭐 그런 거 안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생기고 근데 이 선덕여왕 그런 낌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자기가 몇 월 며칠에 죽을 걸 알고서 짐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오. 그러면 나를 도리천에 정사지내달라. 근데 도리천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신라들이 모여서 어디라고 필요하니까 낭산의 남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자 왕이 진짜로 죽었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낭산 남쪽에 장례를 치렀는데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던 땅이 10년이 지나고 그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세우게 됐고 그 릉 아래에 그 불경에 보니까 사천왕사의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서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아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한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동환 원인이 되게 영험했구나, 신통력이 있었구나, 인간의 범주를 넘는 영험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신령 관점에서 신령이 지나자. 이거 지금 시대였으면 부동산 투기로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서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는 약간 이게 좀 쓸데없는 영험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그 실용성은 없죠. 근데 어쨌든 영험하니까 이렇게 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덕여왕의 직위 세 가지 직위는 여기서 끝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군신 개어 왕말. 그러니까 당시라는 거는 이제 선덕여왕이 살아 있을 적이겠죠. 이제 이 죽은 얘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신이 이제 말했어요. 왕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하지 화와 이사지 연후 어떻게 물음표 어떻게 아셨나요? 화 그 꽃이랑 와 개구리 그 두 가지 일에 그러한 것을 두 가지 일이 두 가지 일에 얽힌 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답을 합니다. 화화이 무접. 화화라는 거는 꽃의 그림이죠. 꽃의 그림에 무접. 호접지몽 할 때 그 접이거든요. 그 나비. 그 나비가 꽃 그림에 없었다. 직이 무향. 그래서 향이 없음을 알았다. 왜냐면 나비는 꽃의 꿀 향을 맡고 찾아가는 아이인데 나비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향이 없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산에 당제. 이는 그러니까 당제가 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는 이제 기만하다, 뭔가 그 조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인은 자기를 왕이 자기를 나타낼 때 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인지무우야. 그러니까 내가 짝이 없는 거를 이제 기운을 조롱한 것이다. 내가 여왕이고 짝이 없으니까 조롱한 것이다. 사실 선덕여왕이 결혼은 했었죠. 결혼을 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랑 한 번 이제 형이랑 용춘이었나? 그래서 용춘이랑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이제 그 둘째 아들로 결혼을 시키는데 요 둘째 아들이 금방 죽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첫째 아들하고 살림을 차리는 그런 결혼 세 번, 두 명과 결혼을 세 번 했다고 이제 기록에는 전하고 있는데 이때 짝이 없다는 얘기는 이때는 한편의 공주였을 때이기도 하고 이때는 짝이 없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제 꽃은 그렇게 알았대요. 꽃은 나비가 없는 그림을 보고 향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당태종이 나를 조롱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 유노형 와 개구리일은 어떻게 알았냐면 노형이라는 거는 노한 형상, 그러니까 화난 얼굴, 성난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지상 개구리 얼굴이 좀 표정이 화나 있던 게 병사의 형상과 같았다. 그러니까 옥문자 여근야 옥문이라는 것은 여근이다. 이제 동음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위 음야 여자는 음을 나타낸다. 일단 쭉 읽고 설명드릴게요. 기색백, 그 색은 백색이다, 흰색이다. 옥무는 여근을 나타내고 여자는 음을 나타내며
음의 색은 또 백색이다. 백은 또 서방야, 서쪽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알았다. 병사들이 제서방, 병사들이 서쪽에 있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끝까지 일단 읽을까요? 남근 입어역은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즉 필사의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시 지기 이착. 그러니까 이거는 이로써 뭘 알았냐면 그 쉬움, 그러니까 착을 이게 막 잡다 토벌하다 이런 뜻인데 그 토벌이 쉬움을 알았다. 그래서 어시 군신 개 복기 성지 이걸 듣고 나서 이제 군신들이 모두 이제 감복했다. 복자니까 기성지 그 성스러운 지혜에 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근곡이라는 즉 얘가 이제 여근곡이라는 곳에 가면 이 경사들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남성의 성기를 남근이라 하는 것처럼 여성의 성기는 또 여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근곡이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본뜻 모양이다 해서 여근곡이라고 하는데 그 옥문이라는 것과 여근이라는 것이 이제 동음이어였어요.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얘네가 이제 옥문지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옥문은 여근인데 여근이라는 건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 거고 그 여자라는 것은 또 음양오행에서 보면 음의 거잖아요. 우리 남자는 양, 여자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여자는 또 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 음에 해당하는 색은 또 흰색이 된다. 흰색이고 흰색은 또 방향으로는 서쪽을 나타낸다. 우리 일단 마지막 시간에 처용가 할 때 오방색에 대해서 조금 할 텐데 백색을 상징하는 거는 이제 서쪽이거든요. 우리 풍수지리 할 때도 막 무슨 쪽은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쪽은 백색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을 거쳐서 결국 흰색은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에 병사가 있을 것이다. 그냥 개구리는 병사의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노자 도덕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건 좀 수위가 높아야 되는데 성교의 묘사가 좀 나와요. 성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천하지교, 그러니까 천하의 교라는 게 이제 남녀의 성교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빈상 보시면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글자가 이것은 이제 암컷자고 얘는 수컷자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이 항상 그 부드럽고 고요한 것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승자인데 수컷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를 할 때 암컷이 부드럽고 암컷은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수컷이 이게 뭔가 열렬히 활발하고 움직이는 쪽의 수컷은 그 부드러움을 강함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여성이 이제 고요함으로써 움직임을 제어하고 부드럽고 약함으로써 굳세고 강함을 제어하니까 이 승리라는 것은 꼭 남근과 여근이 붙으면 남성과 남성이 붙으면 성교에서는 승리가 여성 쪽에 승리가 있다는 이 노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이야기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근곡에서 백제 장군을 쳤을 때 더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약간 좀 똑똑한 것 같나요, 선덕여왕이?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뭔가 제가 타로를 보러 가가지고 딱 뽑았는데 그 물병이 나오고 물에 뭐 물고기 들어가고 너가 만날 남자는 물고기 자리거나 물병 자리일 거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이 뭐가 숨어 있을 거다. 뭔가 자신의 그런 논리, 사실 여부 이런 걸 철저하게 따져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점성술의 영역, 그러니까 비범의 영역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성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천도왕도 업적이 되게 그런 업적들이 많은데 이런 약간 신이한 쪽의 업적도 시중에서 물론 삼국유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남겨진 이야기 때문에 이런 신이한 요소들을 남겨진 이야기, 버려진 이야기를 담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근데 유독 이제 선덕 여왕에게 이런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쨌든 여왕이니까 그런 신성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편견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해보고 일단 마무리로 읽겠습니다. 송화 삼색자. 이때 이제 이 선덕여왕의 얘기는 이제 선덕여왕 그렇게 대단했다고 끝나고 이제 당태종의 얘기를 하게 돼요. 송 보낸 거 보낼 송자니까 화 삼색자 그 당태종이 이제 세 개의 꽃을 보낸 이유는 개지 신라유 삼여왕이연야. 그러니까 신라에 새 여왕이 나올 것을 알아서였던가 진짜 알아서였던가라고 돼 있어요. 위 선덕 진덕 진성시야. 그러니까 선덕 진덕 그리고 진성 이렇게 세 명이었죠. 신라의 세 명의 여왕. 그러니까 꽃이 흰색, 붉은색, 자주색 이렇게 세 개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의 세 명의 여왕이 나올 거를 당태종이 미리 알고서 보냈냐. 그러면 사실 선덕왕의 것도 직인데 이 장태종도 사실 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찬양을 해요. 당제 이유 현해 지명. 당제도 이로써 이제 현해라는 거는 격구로 매단 게 이제 해자 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사나 고락을 초월한 그러니까 뭔가 풀린 상태. 그래서 신성한 성자랑 비슷한 그러니까 선성하고 성스러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런 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그 밝음, 청명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태종도 역시나 이게 교수님께서는 되게 깔끔하게 서술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지혜로웠다. 근데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범주를 넘어드는 지혜가 있었다. 선덕, 지창, 영묘사. 선덕여왕 때 이제 영묘사를 세웠던 일은 구제, 갖출 구자죠. 제, 실을 제자고요. 가지고 실려 있어요. 양지사전, 양지사라는 양지는 이름이에요. 양지라는 스님의 전에 이제 갖춰져 실려져 있는데 상지, 이를 이제 자세하게 실어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양지 스님 전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참고할 거면 참고해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별기운, 그러니까 별기운은 이제 다른 기록, 별은 이제 별도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기록 말고 다른 기록에 따르면 시왕대 이때 그 선덕 여왕 때에 아까 그 병사 다듬는다, 정예병사 할 때 나왔던 자죠, 련자. 그러니까 다듬는다는 뜻인데, 돌을 이제 다듬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도 있다. 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조금 역사적으로는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 기록보다도 뭔가 그런 신통력이나 아니면 그 신이한 좀 무당의 능력 같은 그런 점성의 능력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돋보입니다. 다시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덕 여대왕 이제 기록상으로는 선화의 언니이고요. 이때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오란 그림하고 씨앗 3대를 보낸 일이 있었어요. 왕이 이제 그림 속의 꽃을 보고 향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꽃이 피었다 지기까지 기다렸는데 과연 그 말처럼 향기가 없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옥문지에 개구리가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겨울에도 울어서 왜 모이냐 했더니 가가지고 이제 그 적군들이 있을 테니까 쳐라라고 했던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이제 도리천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진짜로 10년 후에 사천왕사가 세워졌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천왕사의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으니까 결국은 도리천에 장사 지낸 게 된 그런 직위 세 개를 얘기를 했고 이 꽃과 개구리의 얽힌 일을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꽃에 나비가 없길래 향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 당나라 임금이 내게 배우자가 없다고 조롱한 것이다. 개구리는 이제 성납주나 병사의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이제 신이한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모란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모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란이 사실 향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향기가 있는 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모란이 향기가 있는 종하고 없는 종이 나눠져 있다. 그때는 뭔가
계량이라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란 종류도 가지각색이었고 향기 있는 종, 없는 종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선덕여왕한테 보내진 건 없는 종이었을 거다. 왜 없는 종이냐 이게 좀 더 좋은 품질의 모란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를 키우면 하나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향기를 포기하고 좀 모란의 품질을 키운 것이 아니냐. 왜냐면 왕에게 신라 왕에게 보낼 모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태종이 그런 식으로 계량을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향기가 없던 꽃이었다. 모란에는 향기가 원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선덕이 받은 거는 향기가 없던 꽃이었을 것이다. 가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의학으로 박사 받으신 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모란 향이 못 맡을 향이 아니래요. 되게 진한 향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맡는다는 것은 선덕여왕이든 일연이든 어쨌든 후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거 피고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못 맡았고 일연도 이걸 몰랐고 근데 이 후각이라는 거를 다시 또 그분은 이제 성기능하고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오감이라는 게 감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감 중에 뭐가 떨어지면 당연히 자기가 그 성적 욕구도 떨어질 거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적 기능도 떨어진다는 건데 선덕여왕이 아들을 못 봤죠. 그래서 결혼을 3번을 하고 남편도 둘이나 있었는데 아들을 못 봤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덕여왕의 성기능으로 봤을 때 성기능에도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후각에도 문제가 있어서 노란 꽃의 향을 못 맡았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최근에 봤고요. 이게 이제 모란의 향기가 모란의 향기가 있었는데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었다면 두 번째 의문점은 이 나비에 대한 건데 이게 여기 블로그 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블로그 가기 전에 잠깐 제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나비랑 이제 꽃이 있으면 모란이 나는 어떤 꽃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란이 부귀를 상징하는 꽃인데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 있으면 그 이제 나비랑 고양이를 같이 그려놔야 된대요. 이게 왜냐면 나비가 80세를 상징한다고 해요. 80세, 그러니까 질수라고 해서 그래서 나비랑 모란만 그리게 되면 부귀 질수가 돼서 80세까지만 부귀 누려라. 이렇게 조금 한정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같이 그리게 되면 고양이가 70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귀 질수가 아니라 부귀 모질이 돼가지고 7, 80세에도 부귀를 누리세요의 뜻이 돼가지고 이제 한정하는 뜻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모란이랑 나비를 그릴 거면 모란, 나비, 고양이 3개를 같이 그려야지 아니면 이제 모란만 그려야 부귀의 의미가 되는 거지. 모란, 나비 이렇게 그리면 그 의미가 한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에서 보니까 화투에도 이제 모란이랑 나비만 그려진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화투를 그린 사람들이 이 법칙 이거는 전문적인 그림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법칙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다. 그래서 화투에 있는 모란과 나비 그 그림도 사실은 부기질수라서 좀 한정되는 80세까지만 누려라의 의미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란하고 고양이 그림은 엄청 모란하고 이제 고양이 그리면 괜찮거든요. 고양이 그린 건 많은데 이제 모란과 나비를 그리는 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실 모란만 그려진 게 중국 법식에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를 그려버리면 선동열 오히려 그게 조롱한 뜻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80세까지만 부귀 누리세요 이게 돼버리니까 당태종은 나름대로 법식을 지켜서 나비를 그리지 않아준 건데 고양이까지 그리기는 좀 그랬나 봐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선덕여왕이 받아들이기에 얘 나비를 안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거는 조금 선덕여왕과 일련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블로그 글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네,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제가 설명했듯이 중국에서 이제 모란꽃에 나비를 곁들여 버리지 않는 법식이 있었다. 모란꽃이 부기를 나비는 이제 질수 즉 80세가 뜻하기 때문에 80세까지만 부기를 누린다는 부기질수의 뜻이 되어 의미가 제한된다. 그러나 고양이를 그릴 때는
나비를 이제 함께 그렸다. 그러면 왜냐면 7, 80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질이 되니까. 그럼 모란꽃과 나비 이런 조합이 없었을 뿐, 뭐 모란꽃, 고양이, 나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그리는 일은 흔했고, 또 그릴 거면 모란꽃만 이렇게 그리는 거지. 모란꽃, 나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오히려 법칙에 어긋난다는, 이건 제가 가져온 그림이 전세광의 그림이래요. 이런 이제 중국 법이 이분이 이제 쓰시는데 이 그림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면 예민한 반응 보이지 않고 이련도 아마 그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당태종의 뜻은 이제 부귀를 누려라 라는 뜻으로 이제 모란을 보냈던 건데, 선덕여왕이 보기에는 이게 선덕여왕이 중국 법칙을 잘 몰랐기 때문, 중국의 그 그림 법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니냐라는 좀 흥미로운 글이었고요. 지혜와 신통력과 선덕왕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군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선덕왕이 과연 선덕왕의 이 직위가 지혜인가? 혹은 어떤 왕의 위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라는 사람이 물론 세 가지 직위를 보였고 세 가지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예측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타로점을 보러 뭔가 어디 영화나 이런 데서도 뭔가 타로 보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타로 점술사가 왕이 되는 일은 없죠. 점술사는 주인공한테 너는 왕이 태양 카드다,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역할이지, 사실 이거를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왕이 직접 뭔가 점성의 그런 신통력이 있다고 해서 왕의 위엄 아니면 왕의 자질 이런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선덕여왕에 보이는 직위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든가 또 왕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별자리 이런 거 보듯이 그 점성술 이런 인간의 능력보다는 무속의 능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삼국유사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대표적 업적을 쭉쭉 적는 게 사기의 특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을 모아서 후세에 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격의 이야기가 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선덕여왕의 직이라는 것이 그, 그 왕의 위엄 이런 것보다는 역관이나 점성술, 그러니까 실질적 지혜, 우리한테 유용한 실질적 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점성술에 가까운 신통력이었기 때문에 선덕여왕은 사실 첨성대 지은 것도 그렇고 과학의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김유신, 김춘추 이런 인재를 잘 많이 활용해서 실질적 업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을 했다는 게 그런 인간적 능력보다 선동량의 그 신의성, 신통력 이런 거를 강조했다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저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왕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살짝 동의해요. 왜냐면 여왕이라는 신화에 이제 여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화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는 뭔가 그랬을 거예요. 선덕여왕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살짝의 사실이 곁들여져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신통한 일을 벌이니까 이게 신기했겠죠.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왕의 업적이나 왕의 면모보다는 이런 뭔가 신기한 거 그런 걸 부각하고 싶고 뭔가 신성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미의식이 아름다움이 곧 권능을 가진다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선덕여왕이라는 여왕의 자리에 놓인 우리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맞는 어떤 신통력, 그런 힘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기보다는 신이하게 좀 신비스럽게 냅두는 거죠. 그런 무속적 면모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뭔가 여왕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의견을 덧붙여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곁다리 얘기인데 이게 첨성대 있잖아요. 이게 첨성대가 별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작대요. 그냥 별자리의 수학적 상식을 조합해서 만든 그냥 상징물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첨성대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뭔가 실용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뭔가 그냥 상징물이랄까? 수학적 상징들을 뭔가 모아놓은 별을 본다는 목적보다는 그런 상징에 가까운 그런 걸 쌓아놓은 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첨성대만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 업적보다는 자기 그 선덕여왕의 어떤 영험한 자질, 선덕여왕이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이었어. 이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게 뭔가 여왕의 편견으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어쨌든 선덕여왕의 의견은 여기까지인데, 이 선덕여왕에게는 말했듯이 이제 결혼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선덕여왕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직이라고. 직위에 대해서는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뵐게요. 네, 그럼 한 10분 정도 네. 쉬었다가 지금 25분에 시작하면 될까요? 네, 2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왕이 한국유사의 선덕여왕을 지금 선덕왕 직위 3사를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선덕여왕의 직위 세 가지가 그렇게 뭔가 인간적인 지혜라든가 우리가 뭔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왕이 가지는 또 위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근데 뭔가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그런 서술 위주로 서술이 된 게 아니라 이게 편견이라고 해서 뭔가 좋은 편견,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그냥 여왕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그 당시 신라인들의 여왕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신비로워할 것 같고 아름다워할 것 같고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위삼사라는 것이. 또 이 직위삼사에서 선덕여왕의 오해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국 그림의 법칙이라든가 제가 다시 정리할 때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흰 색깔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점성술에 가까운 그런 신통력이었다. 근데 이런 그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뭔가 그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여자 사람이 있으면 남자 사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중에 이제 사랑이라기에 조금 어색한 이야기가 하나 수이전에 이제 전하는데 직인 심화요탑이라고 심화요탑 그 마음의 불이 불사오는 거 탑을 이제 불사르다 에워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사르다 이렇게 해서 직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불이 탑을 불사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이라는 사람이 선덕여왕이 짝사랑했던 그 남자 천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신분이 천한 거예요 여기서는 천한 인물인데 이 이야기가 조금 읽을 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선덕여왕에 대한 이제까지 이제 선덕여왕의 직위를 묘사를 했다면 선덕여왕의 직위나 어떤 인간을 넘어선 지혜 이런 게 묘사됐다면 여기서는 이제 선덕여왕의 아름다움이나 선덕여왕의 성품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비교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야기의 뜻을 같이 읽을게요. 신라 이제 선덕여왕 때 직위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직위는 이제 한리역의 사람이었는데요. 한리역이라는 거는 이제 신라 지명이에요. 그 서라벌 북쪽 쪽에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제 서라벌에 나왔다가 서라벌이라는 건 수도니까 그 왕이 행차하는 곳이겠죠. 그 행차하는 선덕여왕을 보았어요. 근데 선덕여왕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죠. 우리 선화도 수로부인도 아름다웠지만 또 선덕여왕도 역시 너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지기가 보자마자 단번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거죠.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맏딸로 그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거 꼭 나오는 얘기죠. 뭔가 되게 위대한 사람을 묘사할 때 성품도 자애롭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여왕이 한 번 이제 행차를 하면 모든 사람이 막 여왕을 보려고 거리를 온통 메울 정도였다고 해요. 지기도 그러한 틈에서 이제 서라벌에 가까웠을 때 그 사람 무리에서 딱 한 번 여왕의 얼굴을 봤던 거죠. 한 번 본 뒤에 그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왕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선덕여왕을 부르다가 그만 이제 미쳐버리고 말았다. 너무 이제 감정에 자기가 취한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사랑하는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그 사랑하는 뭔가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게 조금 그 조절이라도 됐을 텐데 만날 수도 없고 자기 그런 그 선덕여왕의 이미지는 잊히질 않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괴로워서 그냥 미쳐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왕이여, 나의 사랑하는 선덕 여왕이여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쳐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를 본 관리들이 지기가 짓거리는 소리를 여왕이 들을까봐 걱정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또 선덕 여왕이 신라 여성의 아름다움에 또 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일버리는 아름다움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을 또 미치게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 관리들은 근데 이 지기가 막 그 천한 신분의 지기가 아름답다 내 아예 사랑하는 선덕여왕 막 이렇게 사랑 고백을 온데당내 하고 다니니까 이글 여왕 귀에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인 거예요. 우리 성스러운 여왕님의 귀에 이 천한 아이의 사랑 고백이 들어갈까봐 좀 혼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얘네는 관리들은 이제 지기를 붙잡아다가 때려요. 매질을 하면서 야단을 쳤지만 이미 지기는 미쳐있거든요. 미친 사람이고 이미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이제 여왕이 또 이제 행차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골목에서 지기가 선덕여왕을 부르면서 막 또 내 사랑하는 선덕여왕이여 이러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렸다는 건 그 관리들이나 아니면 그 선덕여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에게 뭐 붙들렸던 거겠죠. 하지만 아름다운 상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미 지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들에게 붙들렸다 해도 지기를 이제 당해내기란 당연히 역부족이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막 그래서 지기가 막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떠들썩해졌는데 이를 이제 여왕에게 들켰어요. 이를 본 여왕은 뒤에 있는 이제 관리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미친 사람이 여왕님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그럽니다. 아니, 나한테 온다는데 왜 붙잡느냐? 관리는 이제 그 아래없게 항성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제 직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인데 여왕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관리는 자기가 큰 죄를 진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관리에는 직위의 사랑 고백이 여왕님 귀에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이었죠. 그러니까 관리한테 직위는 숨기고 싶었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한 신분에다가 심지어 정신까지 이제 미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감히 우리 여왕님을 사모한다고 그러니까 존귀하신 여왕님께 보여드려서는 안 될 대상이라고 자기 혼자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왕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혼자 큰 죄를 사는 사람처럼 이제 머리를 숙이고는 말하는데 이 선덕여왕이 말하기를 고마운 일이로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일은 나라는 왕을 하나의 백성으로 봐준 미친 사람이 지위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의 백성으로 봐준 거예요, 선덕여왕.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성품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왕은 이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고는 지기에게 이제 자기를 따라오도록 관리에게 말한다.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지기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해라고 관리에게 전달을 했다는 뜻이에요. 관리가 지기에게 이제 전했겠죠. 그러니까 지기는 선덕여왕을 보지는 못하고 관리로부터 여왕님이 너 오래라는 말만 이제 받아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은 절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절을 향해서 이제 불교 신상이니까 그 절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직이라는 사람이 좀 천하고 미쳐 있는데도 선덕여왕은 그 사람을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 하나의 백성으로서 존중해주면서 나를 좋아하는 건 고마운 일이다. 제가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한번 나를 따라보라고 해라. 나를 보자고 해라. 한번 보겠다라고 자기에게 말을까지 해서 요즘 왜 덕질하다 개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제 덕질하는 연예인은 실제로 보게 되면 개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지기가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맨날 멀리서 보고 그렇게 너무 사모하던 그 사람이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여왕이 어떻게, 여왕이라는 고귀한 신분께서 어떻게 저 미천한 직위를 보자고 하지? 모두 깜짝 놀랐다. 직위는 이제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여왕의 행렬을 뒤따랐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자기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미쳐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동이랑 이제 만나자고 한 건데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뒤따랐는데 선동량은 이제 그 소리가 작아서 안 된다. 그런 거지. 선동량은 절에 이르러서 부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선동량이 절에 방문한 이유죠. 이제 부처에게 기도를 드리러 온 건데 그러는 동안 이제 주기는 절 앞에 탑 아래에 앉아서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착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지만 주기는 미쳤다는 이유 자체도 선동량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사모한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얌전히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왕은 좀채로 나오질 않았다. 주기는 지루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문제죠. 지루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안타깝고 초조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선동량의 아름다운 본 순간 감정이 불빛처럼 이뤄온 순간 그런 조절 기능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좀 불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을성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왕이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늦었다는 묘사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지가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혼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대 해석을 하면서 감정 과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에너지를 너무 쏟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지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에너지 소진하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이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마는데 이 잠이 든 사이에 하필이면 여왕이 기도를 마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나온 거 절대 아니고요. 늦게 나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나온 것 뿐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지기는 그거 못 기다리고 이제 감정 에너지 소모를 다 해버리고 잠들어 버렸죠. 탑 아래 잠들어 있는 지기를 보았다. 근데 여왕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뭔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은 그이가 가엾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팔목에 감았던 금팔찌를 뽑아서 지기의 가슴 위에 놓은 다음 발길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 팔목에 금팔찌라는 것은 귀의 상징이잖아요. 부귀의 상징.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신분인 여왕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거를 이제 주기를 놓고 왔다는 건 나 선덕 여왕이 너를 보고 갔다. 내가 너를 보고 갔다라는 성의 표시고 직위에 대한 배려이자 직위에 대한 마음의 표시예요. 이거는 사랑의 감정은 아니죠. 만약에 선덕여왕이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서 뭘 표현을 했다면 금발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금발찌는 사실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왕으로서 직이라는 하나의 백성에게 보이는 자애이자 연민이자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거에 줬던 금팔찌이지 이 금팔찌로부터 선덕여왕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향한 자애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그런 백성에게 성의를 보이는, 마음의 표시를 보이는 선덕여왕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덕여왕이 지나간 뒤에 또 잠이 깬 거는 또 지나간 뒤에요. 잠이 깬 부기는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보고는 놀랐다. 항상 이 설하는 타이밍이 잘 안 맞죠. 자기가 잠이 들어서 그토록 원했던 여왕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팔찌를 보니까 여왕이 나를 보고 갔어서 나는 여왕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본 거잖아요. 그게 지기한테는 너무 큰 후회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왕의 일단은 그는 일단 기쁘긴 해요. 여왕이 금팔찌를 가슴에 꼭 껴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이제 기쁨이나 이거 못 만났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섞인 거였죠. 기쁨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복합적 감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여왕과 닿았다는 기쁨. 근데 실물로 못 봤다는 거,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 아니면 여왕에 대한 그 사랑은 금팔찌를 보고 오히려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역시나 감정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에너지가 또 나와서 그 감정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불로 타오르게 된 거예요.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더니 온몸이 이제 불덩어리가 되는가 싶더니 이내는 이제 숨이 막 턱턱 막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기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죠. 지기의 과잉적인 감정 에너지가. 가슴속에 있는 불길은 왜 불길이 가슴속에 있냐? 왜냐면 감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불을 진짜 지핀 게 아니고 그 뜨거운 감정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있는 불길은 가슴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슴속에 있는 불길은 몸 밖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지기를 어느새 또 시뻘건 불덩어리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형상이 아닌 거죠, 이제. 자기가 감정에 먹혀버린 거예요. 그게 새빨간 불덩이로 만들고 말았고, 처음에 이제 가슴에서 시작했으니까 가슴이 타더니 다음에는 머리와 팔다리로 올맞아서 어쨌든 기름이 묻은 손뭉치처럼 활활활 타올랐다. 지기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과잉되는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지탱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잡았던 게 탑이었던 거예요. 탑을 잡고 일어서는데 불길이 이제 꺼지는 게 아니라 탑으로 옮겨져 버려가지고 이내 탑도 불기둥에 푹 쌓여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한 건데 그게 자기한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그 탑에까지 번지게 된 거죠. 지기는 꺼져가는 숨을 내쉬면서 멀리 사라지고 있는 여왕을 따라가려고 허이적허이적 걸어가는데 묘사가 되게 안쓰럽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서도 죽는 것도 그 여왕에 대한 감정 과잉 때문인데 그 죽는 순간에 마저도 여왕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왕에게 닿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따라가려고 허이적허이적 걸어가는데 지기 몸에 있는 불기운이 이제 이거 걸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퍼져서 온 거리가 불바다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너무 커다랬던 사랑,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그런 응답, 자기 혼자 품었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금팔찌가 온 거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강렬히 원했던 것이었으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또 그런 감정과잉이 됐으면 이렇게 큰 감정 에너지를 만들었겠어요. 그런 선경영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였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해소가 안 된 것뿐인데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민폐를 끼쳐버려서 불바다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기가 결국에는 이제 불귀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귀신이라는 거는 한에 집합되죠. 그러니까 한이 있어야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제기도 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이라는 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무언가가 응축된 감정이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풀리지 못한? 그러니까 지기에게는 이걸 한이 선덕여왕에 대한 마음이자 사랑이었던 거죠. 그게 풀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안으로 응축이 되다 보니까 이 한이 그 에너지로 터져 나온 게 불이었던 거고 결국 그 한을 더 해소를 하지 못해서 불귀신으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또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품은 귀신들이 보통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귀신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를 끼치니까 귀나 귀신도 아니고 불귀신이라서 온거리가 막 불바다를 이룰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선덕여왕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선덕여왕은 이때 불귀신을 쫓는 주문을 지어 백성들에게 내놓습니다. 이 주문이 조금 뭔가 안타까워요. 왜냐면 직위, 심중화. 직위는 마음에서, 그죠? 마음에서 이제 불이 일어서 수신, 변화심. 손이 이제 불살을 쏘거든요. 몸을 이제 불살을 태우고
변했다. 화신으로, 그러니까 불귀신으로 변했다. 지기는 마음에서 불이 일어서 몸을 태우고 불귀신이 되었네. 그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유이창해외 흘러가지고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해, 그러니까 푸른 바다 외 밖으로 이제 옮겨진다. 흘러서 옮겨진다. 옮겨진다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제 멀리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바다가 멀리 흘러갔으니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불의 화신이 돼서 불의 귀신이 돼서 그 푸른 바다 밖으로 그냥 멀리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견, 불상친 보지도 말고 상친 서로 친하게 지내지도 말지어다. 이거 선동여왕이 지기를 처음 봤을 때는요. 나를 좋아해 주는데 그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니야? 해서 그 지기를 만나려고 했고요. 그 모계한 신분인데도 좀 미천한 지기의 사랑을 그냥 평소없이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만나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난 다음에는 지기가 이제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든 그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금팔찌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을 하면서 지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이 있고 자애로웠고 그런 거였었는데 지기가 불귀신이 되니까 지기가 마음에서 불을 잃어 화신이 되었네. 이 불귀신이 되니까 더 이상 선동여왕에게 지기는 자기가 돌봐야 될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볼 백성을 되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돼버린 거지. 귀신이 돼버린 거니까 선동여왕에게 지기는 더 이상 자애를 베풀 대상도 아니고 애정을 줄 대상도 아니고 고마움의 대상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지기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을 그냥 바다 밖으로 흘려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푸른 바다 밖으로 멀리 이제 흘려 보낼 거니까 이제 보지도 말고 친해지도 말지어라. 귀신이 되니까 뭐 연민이고 뭐고 없고 이제는 야 빌기라는 사람 보지도 말고 친하지 마. 완전히 배척해버리죠. 그러니까 빌기라는 사람이 선동량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완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과 물의 대비가 있는 게 불은 되게 일시적인 거고 소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불은 이제 소멸되는 존재고 물은 영원하고 영속적이에요. 물은 계속 놔둬도 그냥 계속 흐르러가죠. 그리고 불을 소멸시키는 존재예요. 이런 대비가 뭔가 직이랑 선동여왕의 대비랑도 이어져서 그런 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래서 백성들은 선동여왕이 지어준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이제 화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불귀신을 물리치는 주문을 쓰게 되었는데 이 해설이 되게 안타까워요. 이는 이제 불귀신이 된 지기가 선동여왕의 뜻만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동여왕은 지기가 이제 불귀신이 되니까 자신의 테두리에서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내려고 하고 너 이건 엮이지 마라. 절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라. 이렇게. 한편으로는 되게 여왕 같은 거죠.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그 연민을 보일 대상과 아닌 대상을 철저히 구분하고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면모인데 지기의 입장에서 이거는 되게 내가 서로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기는 이렇게 버림받았음에도 선동여왕이 친하지 말라, 발로 흘러가라 이런 식의 주문, 선동여왕의 주문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거죠. 선동여왕이 만든 주문이라서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기는 악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동여왕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인간이었고 그 사랑의 감정 에너지가 너무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도 있냐면 이제 지기가 우울증 환자 비슷한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 감정 에너지의 조절이 물론 지기는 이제 심각한 상태지만 감정 에너지의 조절이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기도 마찬가지로 지가 선동여왕을 보고 반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자각해버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대상인 거잖아요. 지기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정 조절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는 사실 환자였던 거죠. 뭔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에너지가 분출되기만 하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불귀신이 되어버리고 그 불귀신이 되어서 사랑하는 선동여왕에게도 버림받아 버리고
그래도 이 버림받아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감정만큼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불귀신이 되어서도 선덕여왕이 이런 되게 한편으로는 이제 잔인한 감정의 시를 써서 이런 주문으로서 썼는데도 선덕여왕이 만든 주문이라서 말을 듣는 어쩌면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형태죠. 그런 직위의 해석이 있고요. 여기 이제 무슨 해설이 덧붙여 있는데 직위가 다 죽어서 화신이 되고 이제 불귀신이 되고 주사를 지어 문 벽에 붙임으로써 화재를 막아주는 것은 화신의 유래를 말하는 민속적 신앙의 표현이다. 이 주사라는 것은 뭐 주문이나 주부 등할 때 주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문 이게 하는 거고 주부는 부적 같은 거거든요. 주술적 부적 등과 함께 민간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이 설화를 이제 연기설화, 왜냐면 연기설화라는 건 이제 사찰이랑 관련된 사찰 사원 지명 불교랑 관련된 불교 전파나 교화의 목적으로 만든 설화인데 이것도 이제 사찰 불교 사찰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직이라는 불귀신이 불귀신이 어떤 불도의 주문으로서 제압이 된다는 점에서 연기설화나 영험설화, 그러니까 주술적인 설화, 영험한 능력을 보이는 영험설화로 보기도 한다. 이 설화는 이제 국내에서 유화가 없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설화가 없는 독특한 것으로, 보통 이제 설화는 우리 그때 서동 온달 봤을 때도 되게 비슷했죠. 내복의 먹지나 이런 것들. 근데 얘는 이제 비슷한 설화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독특한 것으로 종교적인 불교 설화가 신라시대에 토착화하면서 당시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고 이것이 또 민간 신앙에 연결되면서 민간 설화로 토착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불교 설화에서 시작했다. 이게 그 선덕여왕의 성품이나 뭐 이런 역사적 사실과 결부됐고 이게 다시 또 민간 신앙까지 연결되면서 주문 같은 그래서 민간 설화로 토착됐다 이런 설명인데 저는 이걸 종교적인 설화로 읽기보다는 그냥 그 직위 자체에 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왕을 사랑한 죄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퇴치돼야 할 존재라기에는 너무 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잉되었을 때 그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안쓰러운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여왕께서 이제 여왕의 면모였지만 친하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 직위라는 사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직위는 설화가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현대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현대시마다 좀 직위를 해석하는 것들이 특히 서정조 작품은 이 작품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를 같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이지문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인데 그대 끝내에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의 창 밝히는 기다리는 불꽃은 지지 않아요. 어느 날은 망각의 바람 불어와서 불꽃 위태롭게 하고 어느 날은 체념의 눈비 쏟아져 불꽃 죽이려 덤벼들지만 그럴수록 불꽃 바람 살라먹고 눈비 삼키며 더욱 새파랗게 두는 불을 떠 온밤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불꽃이랑 이 시의 이제 화자가 약간 직이랑 동일시돼가지고 그 직이 뭔가 그 직이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화자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사랑 같은 거를 그 직이설화의 사랑에 비유해서 그 직위의 짝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직위의 감당할 수 없는 짝사랑에 초점을 맞춘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는 돌아오지 않지만 나의 불꽃은 계속 지지 않는다. 그 기다림이라는 불꽃은 이 직위는 조금 이 직위랑 동일시대 화자는 좀 차분해요, 직위보다. 맨날 그 망각의 바람에 불어와서 그 불꽃을 위태롭게 하고, 그러니까 내 사랑을 위태롭게 하고, 어느 날은 이제 체념해라, 너 안 된다, 눈비 쏟아져서 그 불꽃을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직위도 누군가가 뭔가 막으려고 할수록 안 됐고, 직위 스스로 극복하려 했어요, 사실은. 탑을 막 부여잡고, 어디로 가고 선배님을 만나려고 마지막 소리에 허우적거렸는데 그럴수록 불꽃이 더더욱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잊어라, 체념해라 이런 그런 것들이 내 사랑을 뭔가 그 세상의 장애가 된다고 해도 그럴수록 불꽃은 바람을 살라먹고 눈비를 삼키면서 그 더욱더 새파랗게 온밤 뜨겁게 타오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이 직위의 불꽃하고 비슷하게 사실 직위설화에서 차용을 한 건데
이 지기의 사랑은 사실상 우리들이 하는 뜨거운 사랑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설화적 성격을 받다 보니까 지가 나중에 이제 불귀신까지 돼가지고 그런 예사가 나와서 퇴치의 대상이 돼버린 건데 사실상 우리가 젊을 때 하는 뜨거운 사랑들도 이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돌아오지 않아도 잊어라, 체념해라 해도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불꽃. 오히려 더 잊어라, 체념해라, 잊어야지, 체념해야지 하면 더욱더 차오르는 게 사랑이고 그런 지기의 마음을 잘 본 시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서정주 시인의 시가 3편 나오거든요. 이게 한 편이 이제 지기와 선덕여왕의 염사라고 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선덕여왕의 말씀 1,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지기를 보고 하는 말, 선덕여왕의 말씀 2까지 나오는데, 이게 되게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기와 선덕여왕의 염사부터. 여기는 이제 지기 설화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덕여왕이 이쁜 데에 반해서 집이라는 쌍사내가 말라간단 말을 듣고 여왕께서 절간에서 만나자 하신 건 그건 10번이나 잘한 일이지. 그래서 지기가 먼저 절간으로 와 기다리다 돌탑 기대에 잠이 든 것도 데이트 꾸미는 순좀 멍청키야 하지만 대인 기질을 높이 사 봐주기라면 그 또한 100배는 잘한 일이고 늦게야 절간에 오신 선덕여왕이 이 지기의 이 대인 기질을 살며시 이해해서 마음속에 인간이는 흐뭇해져 가지고 그 팔에 낀 팔찌를 가만히 벗어 그 지기의 잠든 가슴에 얹어준 것도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잘하신 일이지.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고 지기가 제 가슴에 놓인 고 여왕의 팔찌를 알아보고 발끈 지랄하여 불이 터져 나자빠지다니 시기인 줄 알았더니 자발 없는 것이라 하고 여왕께서 오죽이나 섭섭했겠나. 데이트꾼들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위설화를 이해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직위설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덕여왕이 예쁜데에 반해서 이제 선덕여왕이 예쁜데 반해서 직위라는 쌍사내가 말라간다는 말을 듣고 이게 쌍사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현대식 표현을 씀으로써 뭔가 직위랑 우리는 사실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직위가 살았던 시대와 이때 그 서정주가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렇고 되게 먼데 이 어휘를 지금 현대어로 쓰면서 이 직위와 우리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위와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뭔가 현대까지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작품입니다. 직위라는 쌍사내가 날아간다는 말을 듣고 선덕여왕의 근대에 반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쌍사내가 이거는 이제 직위가 이제 천한 인물이고 뭔가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는 표현이죠. 그게 말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진짜 말라가고 있었죠. 그 감정이 너무 커서. 여왕께서 이제 그걸 보고 절간에서 만나자 하신 건 그건 10번이면 잘한 일이다. 그래서 절간에서 만나자고 한그 지기의 이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기가 이제 먼저 절간으로 와서 기다리다가 돌탑에 기대서 잠이 든 것도 참 이거는 그냥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못해서 그 민폐를 끼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너무 안 나오네 하고 초당 기대치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데이트꾼으로서는 좀 멍청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현대를 데이트 갔을 때 혼덕여왕과 지기가 이제 첫 데이트를 하는 지기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런 데이트꾼이 혼덕여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건 멍청해야 하지만 얘는 피해를 입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인 기치를 높이사 봐주기라면 그 또한 100배는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 감정이 고장난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기질을 높이 사서 보면 100배는 잘한 일이고, 그때 또 늦게 선덕여왕이 와서 이 지기가 나를 기다리다 그랬구나 이런 기다림을 살며시 이해해서 마음속에 조금 흐뭇해져가지고 뭐 흐뭇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아마 안쓰러움과 좀 흐뭇한 짠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쳤겠죠. 그래서 팔찌를 벗어서 지기 가슴에 얹어준 것도 지기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자 지기의 마음에 대한 그 성의의 표시니까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잘하신 일이다. 이것도 여기까지 잘한 일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 그 지기가 가슴에 놓인 여왕의 팔찌를 알아보고
발끈 지랄해서 그때 이제 그 사랑에 그 주체를 못해서 막 불귀신이 돼버렸죠. 그 불이 터져 나자빠지다니 이거 물음표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까지 선덕여왕이 절간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너도 그렇게 잘 기다렸고 거기에 이제 선덕여왕이 반팔찌를 준 것까지 너무 잘한 일인데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너가 그걸 알아보고 갑자기 지랄해서 불이 터져 나갔다. 그게 무슨 망치는지 다림질 콧바뜨기냐. 이게 망쳐버렸다는 거죠. 네, 영어 왜 망쳐버렸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위인 줄 알았더니 자발 없는 것이라 자발 없다는 건 뭔가 그 망측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직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직위라는 대인 기질이 있는 그런 직위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 귀신 망측 귀신에 불과했구나. 그냥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고 선전여행에 실망한 그런 장면까지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왕께서 오죽해서 섭섭했겠니? 하고 여왕이 이제 그때 주문을 짓잖아요. 이 주문을 지은 나름의 이유를 변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크꾼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현대어를 쓰면서 베이크꾼들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직위설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입장은 좀 선덕여왕의 입장하고도 같죠. 이렇게까지 좋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선덕여왕이 생각하기에도 나름의 어떤 좋은 일이었고 이때까지 직위는 선덕여왕에게 좋은 백성이었어요. 하나의 돌봐줘야 할 백성이고 자해를 할 수 있는 자해를 베풀 수 있는 백성이었는데 이걸 보고서 불이 터져 나자빠지고 이 선덕여왕한테 더 문제는 이 불이 터져가지고 불귀신이 돼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은 아니 그냥 내가 사랑하는 백성 직위인 줄 알았는데 참을성도 없는 자갈도 없는 것이었다. 이러니까 오죽이나 섭섭해서 그런 주문을 지었겠느냐라고 한 직위와 선덕여왕의 염산한 서정주의 시인데요. 이때는 이제 뭔가 직위의 그런 과잉 감정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선덕여왕처럼 이 감정이 강한 건 상관없고 이걸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걸 잘 표현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의 결론에 되게 짝사랑의 결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시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다르거든요. 선덕여왕의 말씀 1, 지금 조정주의 시인인데 시면 이거는 이제 선덕여왕의 입장에서 서술이 된 작품이에요. 그럼 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여왕 자신인 거예요. 진의 무덤은 푸른 영 위에 욕계 제2천 피예 있으니 피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터 잡는데 그런 하늘색 피예 있으니 피예 있으니 너무들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병약자한테 자량도 덜어놓고 호러미 호라비들도 더러 찾아이렇고 첨성대 위엔 그중 실한 산을 나라 살의 일로서 미친 사내에게는 살 닿는 것 중 그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 그래도 그 어지러운 불이 다 쓰러지지 않거든 다스리는 노래는 바다 넘어서 하늘 끝까지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 서라벌 천년의 지혜가 가꾼 국법의 불보다도 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 진의 무덤은 푸른 영 위에 욕계 제2천 피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옮기고 가섰는데 그런 하늘색 내 못 떠난다. 이건 이제 선덕여왕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돌봤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진의 무덤은 푸른 영 위에 욕계 제2천이라는 거는 우리 봤던 도리천 이 얘기예요. 지금 선덕여왕의 무덤이 도리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서정주는 선덕여왕의 설화를 여기 시에 녹여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덕여왕과 김현대를 연결하려 했었던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더 이게 이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게 더 잘 다가오죠. 피력이 있으니 운무도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병약자한테 어떤 자량이 이제 노자품 같은 건데 그래서 있는 사람은 이제 병약자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자유를 베풀어주고 호러미 호라비들도 덜어 찾아 위롭고 그러니까 뭔가 선덕여왕이 꿈꿨던 그 백성들의 화합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있는 사람은 베풀고 호러미 호라비들 그 외로운 사람은 위로받고
그리고 첨성대가 나온 이유는 또 선덕여왕의 이야기라는 걸또 놓기 위해서 선덕여왕의 요소들을 일부러 배치해 둔 것 같아요. 첨성대 위에는 그 중에 이제 실환사례를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즉 유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찰의 일로서 미친 사내에게는 그 유체로서 미친 사내에게는 살 닿는 것 중에 그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 황금 팔찌 넣은 보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황금 팔찌를 제 살의 일로서 미친 그 유체의 일로서 미친 사내, 난 사랑 때문에 미친 사내에게는 그 유체에 닿는 것 중 가장 빛나는 황금 팔찌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조절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래도 그 어지러운 불이 다 쓰러지지 않거든. 다스리는 노래가 이제 선덕여왕의 주문을 말하는 거죠. 바다 넘어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이때의 노래는 여기 이 서정주의 시에서 선덕여왕은 다스리는 노래 주문을 지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런 너의 어지러운 불을 꺼주기 위해서 쓴 주문이 돼요. 노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거든. 그 지기의 불탄 마음이 사랑이거든. 그게 만약에 참말로 사랑이거든. 그러면 그 서라벌 천년의 지혜와 같은 국법보다도 그 국법의 불보다도 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제 선덕여왕의 주문도 그렇고 서장수가 처음에 썼던 이제 선덕여왕의 염사, 지기와 선덕여왕의 염사도 그렇고 지기의 사랑은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결론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덕여왕이 이게 만약에 너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좀 긍정해 줍니다. 그 노래를 지은 이유도 바다 넘어 하늘 끝까지 닿아서 그 어지러운 너의 불을 잠재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고 싶어서였던 거고 그리고 사랑이라면 늘 항상 더 타고 있어도 된다. 그것이 그 뜨거운 사랑이라면 더 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기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준 시가 이걸 지기의 마음을 헤아려준 선덕여왕이 나타난 시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보다도 타고 있어라. 그런 하늘 속에 계속 내가 죽어서도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뭔가 못해줬던 것들, 내가 백성들을 계속 돌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못 떠난다. 이거는 이제 여왕으로서의 면모도 지키고 그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뭔가 지기를 단호하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귀신이 된 지기까지도 포용하는 그 들귀신이 돼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감정의 과잉까지도 사랑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은 항상 타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뭔가 더 깊은 선덕여왕의 또 다른 자애를 보여주는 시였고요. 선덕여왕의 말씀 2는 이제 그 서전주의 선덕여왕의 염사에서 그 데이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트라는 시어를 활용해서 조금 현대적으로 본 시인데요. 햇볕도 아늑하고 영원도 잘 보이는 날 우리 데이트는 인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느 절간에가 불공을 하면 그대는 그 어디 돌탑에 기대어 한 낮잠 잘 주무시고 그대 좋은 낮잠의 상으로 나는 내 금팔찌나 한 짝. 그대 자는 가슴 위에 벗어서 얹어놓고 그리고 그대 깨어나거든 시원한 바나나 하나 우리들 사이에 두어야지. 우리 데이트는 이제 이렇게 하지. 햇볕도 아늑하고 영원도 잘 보이는 날. 이렇게 해서 신동여의 말씀 2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뭔가 주기에 대해서 보면 햇볕도 아늑하고 영원도 잘 보이는 날에 우리의 데이트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선덕여왕과 지기의 설화를 데이트의 서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트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절반에가 불공을 하면 너는 돌탑에 기대어 낮잠을 잘 주무셔라. 근데 그 돌탑에 기대서 되게 초조한 마음에서 잔 건데 그걸 이제 한 낮잠 잘 주무셔라 이런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놨죠. 근데 그 좋은 낮잠의 상으로 금팔찌를 한 짝 얹어놓고 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뭔가 평온한 이런 그 초조한 감정의 서사를 조금 평온한 데이트, 우리는 이렇게 데이트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평화로운 남녀의 관계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대 깨어나거든 그 시원한 바다나 하나 우리들 사이에 두어야지. 이거는 이제 순덕여왕의 주문 주사를 연주해 준 거죠. 그대가 깨어나면 시원한 바다나 하나. 이 깨어난 후에 있었던 많은 일들, 뭐 불귀신이 되고 민폐를 끼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이런 것들 생략하고 시원한 바다나 하나 우리들 사이에 두어야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나는 그대가 깨어나면 그대가 뭐 불빛이나 이런 거는 속상한데 그러니까 시원한 바다나 하나 우리들 사이에 둬야지. 그런 과잉 감정의 묘사를 피함으로써 직위와 선덕여왕의 관계와 설화를 평온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그 바다로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선덕여왕의 살짝은 잔인했던 성품을 좀 우리는 시원한 바다나 하나 우리들 사이에 두어야지 하고 평온한 남녀관계로 묘사를 해주는 우리 데이트는 이제 이렇게 하지 그 햇볕도 아늑하고 영혼도 잘 보이는 이 서사가 그렇게 막 평온하고 화창한 그런 서사가 아닌데 그런 배경 묘사를 아예 햇볕도 아늑하고 영혼이라는 게 잘 보이는 날 그런 사랑의 영혼 우리의 데이트가 뭔가 영원히 평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직위가 불귀신이 되고 이런 부정적인 면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직위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직위의 사랑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영화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설화를 가지고도 직위라는 설화를 가지고도 저는 여기서 선동명의 조금 잔인한 성품을 읽었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사실 내쳤는데도 즐기는 선동영을 계속 표현줬고 그런 것들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의 사랑으로 현대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해석한 이재문 시인의 시도 있었고 이거를 이제 선동영의 입장에서 섭섭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서정주의 시 그리고 뭔가 제가 직위에 대해 느꼈던 안쓰러운 마음을 해소해주기라도 하듯이 선동영이 이제 직위의 그런 불빛인 직위까지도 여기 죽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너가 그게 사랑이면 그냥 항상 더 타고 있거라라고 이걸 해주는 물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죠. 선동영의 말씀 위에서는 우리 데이트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선동영과 직위의 이게 초조하고 막 그런 설화 자체를 그냥 어떤 평온한 하나의 남녀관계의 데이트 이야기로 묘사해 둔 거.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이렇게 직위의 이야기가 그 미친 사람이었던 직위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도 현대에 받아들여지고 그런 직위의 사랑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선동여왕 얘기를 쭉 다시 봐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는 선덕여왕 얘기였는데요. 선덕여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선덕여대왕은 시호였고요. 이름은 덕만이었대요. 진평왕의 맏딸이었으므로 이제 선화공주가 셋째 딸이었으니까 선화공주의 언니가 되겠죠. 신묘가 다른데 이때 직위가 세 가지 있었다. 미리 알아맞힌 일이 세 가지 있었다고 읽었고요. 첫째는 당나라 태종이 붉은 자주, 흰색 세 개의 모란 그림과 씨앗 3대를 보낸 이야기였는데요. 붉은 자주, 흰색의 삼색의 모란 그림을 보냈다는 것이 당 태종도 신라의 여왕이 3명 나왔을 걸 알았었다라고 뭔가 당 태종에 대해 긍정하는 서술도 있었죠. 그러니까 승려를 알아서였다. 당 태종도 이런 신이한 지혜가 있었다. 선동여왕처럼 뭐 이런 얘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세 개의 모란 그림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씨앗 세대를 보냈고 왕이 그림 속의 꽃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겠다 하고 심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꽃이 피었다 지기까지 기다렸는데 과연 그 말처럼 향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과연이라는 표현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게 직위삼사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뭐뭐 했는데 뭐뭐 했다. 뭐뭐 했는데 여왕이 이랬다. 과연 그랬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영무사의 옥문지라는 곳에서 겨울인데 봄의 동물인 개구리가 3, 4일째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괴이하게 생각해서 선동여왕에게 이 개구리가 울고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왕은 이제 서둘러서 가까이였던 알천, 필탄 등한테 정예병 2,000명을 뽑아서 서쪽 교회로 가라. 서쪽의 교회로 가라. 왜 서쪽의 교회로 가려 했는지 나중에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때 이제 여근곡이라는 것을 찾아가면 거기 반드시 적의 병사가 있을 거다. 그러니 엄습해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각관이 명을 받들어서 1,000명씩 가지고 부산 아래로 갔는데 과연 여근곡에 500명이 숨어 있었고요. 그래서 다 죽였고 그 백세의 장군 우소라는 자도 숨어 있다가 화살 맞고 죽었고
후발대 1200명도 공격해서 한 사람 남겨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피해 없이 그냥 백제를 쉽게 이제 좀 그 토벌을 한 거죠. 그 적국이 숨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세 번째는 이제 병도 없던 왕이 갑자기 말한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날을 예측합니다. 나는 땡땡은 땡을 땡이를 죽을 거니까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 신하들은 도리천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니까 말했습니다. 어디라고요? 낭산의 남쪽 말이요. 뭐 얘기를 해요. 날짜가 되자 왕이 세상을 떠났고요. 여기도 이제 과라는 말이 나오죠. 왕, 과, 과연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낭산의 남쪽에 장례를 치렀는데 10몇 년이 지나고 문무왕이 여기 이 천당령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운 거예요. 사천왕사라는 게 뭔지 보니까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사의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령이 처음에 도리천에 장사 지내주라는 뜻이 이걸 예견하고 한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걸로 신동령의 영험함을 얘기했던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험함을 어떻게 아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림 속 꽃에 나비가 없길래 향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당나라 임금이 나한테 배우자가 없다고 조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의문이었죠. 첫 번째는 모라는 향기가 있는 꽃이다. 모라는 향기가 있는 꽃인데 왜 현동령이 못 맡았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첫 번째는 향기가 없는 꽃을 받았을 거다. 왜냐면 모랑은 품종 개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향기가 없는 품종을 받았을 확률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동령의 후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걸 기록했던 일련의 후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요, 높은 신분들도 위생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현대인들도 축농증, 비염 이런 거 달고 살잖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흔한 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후각이 마비는 아닌가? 하여튼 후각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후각이 떨어졌을 거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박사님께서는 성기능하고 연결시켜서 현동령도 성기능이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감각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후각이 떨어져서 못 맡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도 있고요.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이런 설화적인 요소에서도 뭔가 많은 거를 생각하고 많은 그런 실제적인 걸 투입하고 이런 게 무한히 가능하다는 게 문학의 장점이죠. 어쨌든 그런 세계 해석이 그런 식의 의문이 그러니까 뭐라는 향이 있었는데 라는 의문이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그림의 법칙이었죠. 모란하고 나비를 같이 그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란이랑 나비를 같이 그리면 이제 나비라는 것이 80세 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귀질수라 해서 부귀를 80세까지만 누린다라는 그런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태종은 솔직히 예의를 지킨 거다. 법칙을 지킨 건데 그런 법칙을 잘 몰랐던 선덕여가 일련의 오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모란만 있는 건 당연한 거였고 차라리 나비가 있을 것은 고양이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었으니 그 나비랑 모란만 있는 그림이 되게 드물었다. 그 법칙상.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개구리는 성난 표정이라서 병사 모습과 같고 옥문이라는 건 여근이고 여근이라는 건 여자의 성기니까 여자는 음으로 흰색인데 흰색은 서쪽이니까 병사가 서쪽에 있다. 그러니까 즉 개구리가 옥문지에 물었다는 걸로 이제 병사가 서쪽에 있다는 거를 추론을 한 거죠. 근데 이 추론의 과정이 되게 논리적으로 뭔가 한 게 아니라 약간 물병 그림이 있으니까 물병자리 이런 식으로 그 점성이나 아니면 그 신통, 그 비번 무당의 영역 이런 무속의 영역으로 추론을 했다는 거에서 이게 여왕이라서 좀 신성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가 실질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무속적 지식에 가까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라 이거는 노자사상에 있던 그런 거였죠. 쉽게 토벌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쉽게 토벌을 했고요. 그러자 신하들이 모두 선덕여왕의 지혜에 감복하였다. 선덕여왕이라는 존재는 뭔가 아름답고 그리고 뭐랄까 신통력이 있는 신이한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나라인도 지혜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 선덕여왕의 그 성품이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 게 이제 직위 이야기였는데 직위 이야기는 직위가 선덕여왕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 사랑의 감정 에너지를 너무 쏟은 나머지 불귀신이 되어버리는데
그 불귀신을 뭐라 해야 될까? 퇴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동령은 처음에는 직위를 안쓰러워했지만 직위가 불귀신이 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온 세상 온 서라벌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니까 선동령은 이제 지비를 자애와 자비의 대상에서 배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푸른 바다 너는 화신이 되었으니 푸른 바다밖에 멀리 흘러가.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이거 얘기하는 것도 직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하는 거죠. 쟤는 멀리 흘러갔으니까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마라. 근데 직위는 이게 또 선동령이 지은 거라고 선동령의 뜻만 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하늘 품고 떠돌아다니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 선동령에 대한 사랑만은 남아 있어서 이거를 보고 선동령이 지은 거라 또 말을 들었던 직위의 지고지찬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직위의 사랑에 대해서는 또 현대 시인들도 해석도 각색이었는데 심지어 같은 시인의 시에서도 직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직위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상 맨 끝에는 피해를 입혔지만 그런 사랑은 뭔가 조치할 수 없는 사랑 같은 거는 현대에도 그렇게 뭐라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이고 누구나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해서 뭔가 직위와 화자를 동일시해서 마음의 불꽃, 사랑을 표현하는 이재명의 불꽃 시를 봤었고 서정주의 세 편의 시를 보면서 이 직위와 선덕여왕의 염사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선덕여왕이 이때까지는 직위를 이제 잘하고 잘한 일만 있었고 선덕여왕도 직위를 봐줬고 자애를 베풀어 줬는데 잠에서 깨어난 직위가 팔찌를 알아보고 지랄해서 나자빠졌다. 이후로는 이제 선덕여왕이 섭섭해졌다. 왜냐면 너는 그 대인 그런 이유는 기다릴 줄 아는 직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자발 없는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렇게 섭섭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런 뭔가 직위의 사랑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 결말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부정적 결말에도 직위의 사랑을 긍정하는 시도 있었죠. 그래서 시가 이 선덕여왕이 죽어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시로 나왔던 선덕여왕의 말씀 1에서는 직위의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미친 사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 미친 사내 근데 그 미친 사내에게 내가 가장 빛나는 것을 선물한다. 그거는 이제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미친 불을 끄기 위해서였고 거기에 이제 선덕여왕이 주사를 보낸 것도 다스리는 노래를 보낸 것도 바다나무 하늘까지 너의 그 불을 약간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보낸 선덕여왕이 불귀신이 된 직위에게까지 자비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그 사랑을 긍정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이고 너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면 항상 더 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덕여왕의 모습이 나타난 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덕여왕의 말씀 2에서 우리 데이트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현대식 데이트로서 이거는 직위가 확 미친 직위 그리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직위 불귀신이 된 직위 이런 직위 뭔가 폭발적이고 그 주체할 수 없고 부정적인 면모를 살짝 배제해 놓고 이 서사 자체를 어떤 평온하고 평화로운 얘기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유리는 이렇게 불공에 대고 낮잠을 주무시고 낮잠을 상으로 받고 깨어나면 그 시원한 바다나 하나 사이에 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덕여왕과 직위의 어떤 사랑을 조금 그런 이루어질 수 없었던 비극적이었고 어찌 보면 되게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깝고 잔인하기까지 했던 사랑을 낭만적으로 승화시킨 시였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선덕여왕에 대해 그 당대인들이 그리고 지금의 뭔가 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던 계기였으면 좋겠고요.